안녕하세요. 제 인생에 꼬인 날파리를 완전히 박멸해버린 40대 여자입니다. 누군가 인생의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원수도 없다고 했던가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영원한 제 편일 것 같던 사람이 둘도 없는 원수가 되기도 하고 제 인생을 망치러 온 줄 알았던 사람이 저의 은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때는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제가 사연까지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대체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지금 바로 소개할게요. 저는 늦둥이로 태어난 외동딸입니다. 엄마가 절 낳으실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특히나 저를 더 애지중지하셨어요. 저희 아버진 오랫동안 제조업을 운영해 오셨는데 사업 규모도 큰 편이고 매출도 좋아서 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버지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고 아버진 제가 대학생이던 무렵 대학가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을 인수하셨어요. 그 지역은 유동인구도 많고 자취생들 수요도 많았기 때문에 방이 비는 일 없이 항상 만실이었죠.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 엄마가 건물 관리를 맡으셨는데 워낙 꼼꼼하신 성격이라 세입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 속에 대학을 무사히 졸업한 전 한 회사에 입사했고 그때부터 사회란 어떤 곳인지 진짜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회사 생활을 해보니 학생 때 아르바이트 잠깐 했던 것과는 비교할 것도 아니더군요. 김경서 씨, 회사 생활이 애들 장난입니까? 이따위 보고서나 들고 온 주제에 뭐가 좋다고 웃고 있어요? 오늘 오후까지 다시 작성해 오세요. 저도 직장인이 되고 보니 한평생 직장 생활 하신 아버지가 더욱더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처럼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료들도 다들 제가 악발이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경선 씨, 그렇게 일만 하다가 언제 연애하고 언제 시집 가려고. 가끔은 쉬엄쉬엄 좀 해요. 회사가 인생 전부는 아니잖아. 그러지 말고 말 나온 김에 소개팅 안 해볼래요? 직장 동료는 전 직장 동료 중에 참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있다며 제게 소개팅을 권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전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는데 저도 나이가 차다 보니 이젠 누굴 만나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전 제 인생에서 절대 지울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상진이라고 합니다. 김 대리님께 평소에 말씀 많이 들었어요. 퇴근하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 사람은 다정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난 자리였지만 제게 본인의 꿈과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계획적이고 성실해 보여 참 믿음직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상진 씨는 참 계획적인 분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항상 앞날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고 교육받아서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전 사실 자라온 환경 때문이기도 해요. 저희 집이 아주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어서 어릴 때부터 제 일은 제가 해결해야 했거든요. 사실 저의 가장 큰 목표는 빨리 부자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다른 일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중이고요. 남자는 아주 솔직하게 부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하더군요. 오히려 정말 원하는 발 거짓 없이 말하니까 어쩐지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돈 욕심이 아예 없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더 진솔해 보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첫 만남부터 제 관심을 끌었던 남자와 전 얼마 지나지 않아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번 달엔 특근을 더해서라도 수당을 늘려야겠어. 난 월급의 70%는 무조건 적금에 넣었는데 이번 달에 집에 들어간 돈이 많아서 조금 빠듯해졌거든. 이렇게 적금액이 예상보다 적어지는 달엔 특근을 하거나 가끔은 대리운전까지 뛸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원동력이 이 사람을 이토록 열심히 살게 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을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게 만드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이는 부모님의 생활비를 혼자 책임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몰랐던 속사정을 알게 되자 오히려 빨리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자, 이게 내가 가진 돈이고 이건 부모님이 상속해 주시기로 한 재산 내역이야. 물론 다 부모님 재산이지만 그래도 우리 결혼하는데 무리는 없을 거야. 당신도 이렇게나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나도 내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결혼해서 힘을 합치면 지금보다 훨씬 당신 꿈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이게 정말이야? 당신 아버님이 건물 주시라고?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중요한 얘기는 처음부터 했어야지. 장인어른 장모님에 대해 미리 알았으면 내가 더 잘못이었을 텐데. 아무튼 고마워 경선아. 너는 존재 자체로도 내게 큰 힘이야. 그 사람은 제가 부모님에 대해 털어놓자 눈이 동그래져선 연신 정말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곤 당장 결혼을 서두르자며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일단 전 예비 시댁 식구들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남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앞으로 며느리 될 아가씨가 왔구나. 우리가 밖에서 밥이라도 대접했어 했는데 보다시피 상황이 이래서 집으로 불렀다. 그래도 잘 왔어. 앞으로 잘 부탁한다 새아가. 예비 시부모님은 결혼 전부터 절 새아가라고 부르시며 친근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손이 너무나 거칠고 주름져 있어서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제가 이 사람하고 같이 어머님, 아버님 잘 모실게요. 그 순간 전 벌써 이 집안의 가족이 된 것 같아 약간의 책임감까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어요. 너무나 다른 집안 차이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저희 부모님이 혹시 반대하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런 불안은 남편의 노력 덕분에 모두 사라질 수 있었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큰절부터 받으십시오. 앞으로 평생 두 분의 든든한 사위이자 아들이 될 조서방 인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귀한 따님을 믿고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편은 제 부모님을 만나 뵙자마자 큰절을 올리고 온갖 미사역을 늘어놓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얼마나 말이 많던지 저는 이제까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이 정도 말로는 제 마음을 표현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지 말고 제 등에 업히세요. 전 오늘부로 두 분의 전용 가마입니다. 원하시는 곳 어디든 편히 모셔다 드릴게요. 저희 엄만 오두방장을 떠는 남편을 보고 매우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오죽하면 절 따로 불러 예비 사이가 왜 저러는 거냐며 묻기까지 하셨다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 다음 만남에서도 여전히 딸랑딸랑 아부를 떨어댔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운전은 저에게 맡기시죠. 이래봬도 제가 운전병 출신에 대리운전 경력도 상당하거든요. 장인어르신의 고급차를 처음 보는 대리기사에게 맡길 수는 없죠. 이 다음에도 혹시 밖에서 술 한잔 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10분 안에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자는 항상 볼 때마다 넉살이 아주 좋구만. 그래도 백년 손님인 사위한테 그런 부탁을 해서야 되겠나. 오늘도 그냥 대리기사님을 부르는 게 좋겠네. 남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저희 아버지가 등산 가시는 날에도 어김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장인어른, 등산 가시면 저한테 미리 말씀하시죠. 제가 짐가방이라도 들어드렸을 텐데요. 혹시 목마르지 않으세요? 제가 생수랑 간식이랑 도시락까지 다 싸왔습니다. 조서방, 여기는 어떻게 알고 따라왔나? 자네도 정말 재밌는 사람이네 그려. 뭘 힘들게 그런 걸 짊어지고 왔어?
결국엔 아버지도 남편의 지극정성에 감동하셨는지 어디서 그런 재미있는 사람을 신랑감으로 데려왔냐며 웃으셨습니다. 남편의 적극적인 태도가 두 집안의 차이마저도 모두 녹여버린 거죠. 이후에 아버진 결혼할 때 보탰으라며 아주 큰 목돈을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신혼 초부터 고생하는 게 마음 아프시다고 정말 큰 선물을 하나 해주셨답니다. 이거 받아라. 요즘 신혼부부들 집값 때문에 고생이 많다지. 괜히 그런 것에 마음고생하지 말고 애비가 마련한 집에 들어와서 살거라. 우리 딸이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살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지 알기에 주는 선물이야.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저 이 선물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게요. 아빠 엄마가 주신 것에 매일 감사하면서 살게요. 장인어른,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앞으로 장인어른의 충실한 종이 될게요. 저희는 이렇게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집 덕분에 큰 걱정을 덜고 더 마음 편히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주신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저희는 남들보다 여유 있는 환경 속에서 출발할 수 있었기에 그 흔하다는 말싸움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진 남편이 제 말이라면 껌뻑 넘어가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여보, 장인어르신은 뭘 좋아하실까? 술도 비싼 술만 드시겠지? 양복 입으신 거 보니까 엄청 고가의 브랜드던데 골프는 좀 치시나? 아니야, 우리 아빠 사치스러운 거 완전 싫어하셔. 양복은 당신 앞이라 아끼던 정장 오랜만에 꺼내 입으신 거고 골프도 사치스럽다고 싫어하신다니까. 그래? 내가 만약 장인어른 정도의 재력이 있었으면 인생을 좀 더 즐기고 살았을 텐데 말이야. 뭐 어차피 나중에 다 당신이 상속받을 걸 생각하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봐야 하나?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저희 부모님께 사랑받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저나 부모님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몇 번을 말했지만 남편은 늘 과하게 예의를 갖추고 항상 사랑받는 사이이고 싶어 했어요. 경선아, 조서방이 너한테도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하니? 조서방이 나한테 안부 전화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사위를 얻으면 아들 하나 생기나 했더니만 우리 딸보다 더 애교쟁이 딸이 생길 줄이야. 아이쿠, 그 사람이 그랬어요? 전 몰랐어요. 그럼 아빠도 이참에 사위한테 애정 표현 좀 많이 해주세요. 그이가 완전 장인어른 바라기잖아요. 하지만 언제나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 했던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건 결혼한 지 겨우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늦게 퇴근한 남편의 가방을 받아주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여보, 가방 샀어? 이거 못 보던 가방이네? 근데 이 브랜드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이런 걸 언제 샀어? 아, 그거? 별거 아니야. 나도 언제까지 싸구려 보세 가방만 들고 다닐 수 없잖아.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나도 이제 인생 즐기면서 살고 싶거든.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야 남편의 가방부터 벨트, 지갑까지 명품으로 싹 바뀌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날마다 쇼핑 삼매경이었고 여자인 저보다 더 명품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갈수록 현실성 없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여보, 나 그냥 직장 때려치울까 봐. 맨날 야근 많은 것도 힘들고 겨우 그거 명품 받자고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하나 싶어. 차라리 나도 사업 한번 해볼까 해. 장인어른처럼. 사업? 사업을 무슨 돈으로 해? 그리고 아빠도 매번 차라리 그냥 직장인 하고 싶다고 하실 만큼 고생 많이 하셨어. 당신 안 그러던 사람이 요즘 자꾸 이상한 소리 한다? 그게 왜 이상한 소리야? 나 평범한 월급쟁이로 늙고 싶지 않아. 나도 더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고. 남들 앞에서 막 큰 소리도 치고 돈도 팍팍 쓰면서 말이야. 당신도 그러고 싶지 않아? 그때 전 직감적으로 이 사람에게 뭔가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렇게 검소하고 저축에 매달리던 사람이 이렇게 사치스러워질 리가 없으니까요. 남편은 불안한 제 예감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씀씀이가 해퍼졌고 어깨가 한껏 솟아선 예전엔 볼 수 없던 거만함까지 보였어요. 당신 적금 해약했어?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 그거 당신 결혼 전부터 모으던 적금이잖아. 1년만 더 모으면 만기인데 아깝게 왜 그랬어? 뭘 그 정도 이자 가지고 그래.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그보다 장인어른 주식 투자도 하시나? 혹시 정보 있으면 나도 한 수 배울까 하고. 요즘은 공격적인 투자가 대세잖아. 그 무렵 남편의 관심사는 오직 저희 아빠 쇼핑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저희 친정에 잘하고 진심으로 효도하는 것처럼 보이니 어디다 하소연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언제든 깨질 것 같은 평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전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 현관 도어락을 누르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집 문 앞에 웬 우편물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때 택배 시킨 게 없는데 뭔가 싶어서 살펴보니 보낸 사람은 처음 보는 이름이었고 받는 사람은 정확히 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나 뭐 주문한 게 없는데? 그이가 내 이름으로 뭘 샀나? 전 아무 의심 없이 우편물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우편물을 열어본 순간 내용물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어요. 작은 상자 안엔 놀랍게도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수십 장 들어있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나 충격적이게도 임신 테스트기도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때 제 머릿속엔 제가 이때까지 봤던 막장 드라마가 마구 스쳐 지나갔고 너무나 큰 충격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우편물 안에 들어있던 편지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편물 받고 많이 놀라셨죠?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면 밑에 적어둔 번호로 전화 주세요. 당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사람의 실체에 대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곧장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집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인지 알아야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서 편지에 적힌 번호를 눌렀어요. 몇 번의 신호음이 들리고 잠시 후 어떤 여자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저 집 앞에 제 이름으로 우편이 와 있는 걸 보고 연락드려요. 혹시 조상진 실로 우편 보내신 거 맞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저희 남편이 왜 상자 안에 들어있는 사진 못 보셨나요? 그거 분명히 조상진 씨 사진이에요. 전 그 사람 여자친구고요. 무려 5년이나 사귄 여자친구라고요. 저는 그 여자의 말에 너무 깜짝 놀라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여잔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계속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어요. 김경선 씨 결혼한 지 3개월 되셨죠? 전 그쪽이 상진 씨 만나기 훨씬 전부터 오래된 연인 관계였어요. 그쪽을 만나기 전까진 우리 아무 문제 없었고요. 그런데 당신 집안이 좋다는 말을 듣곤 양다리를 걸치다가 날 버리고 당신한테 간 거예요. 전 상진 씨와 결혼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임신한 걸 알았지만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상진 씨, 누구보다 성실하고 저희 부모님께도 잘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나 가정적이던 사람이 돈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고요. 우린 사랑했지만 당신하고는 돈이 목적이었어요. 제가 갑자기 이런 말에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도 궁지에 몰려서 어쩔 수가 없네요. 저 이 아이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 키울 여력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상진실 놔주면 그래서 나한테 돌려준다면 우리 모두 다시 행복해질 거예요. 김경선 씨는 돈도 많고 부자잖아요. 그런데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여잔 제 남편을 돌려달라며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작 울고 싶은 건 저였는데 말이죠. 우선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당신 말은 그러니까
둘 사이에 끼어든 건 저니까 제가 빠져달란 소리죠? 일단은 저에게도 시간을 좀 주세요. 저도 지금은 너무 충격적이라. 네, 당연히 그래야죠. 부디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김경선 씨의 선택에 아이와 저 두 사람의 생존이 달렸으니까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여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저는 정막 속에 홀로 남아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남편의 사진만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을 말하자면 솔직히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반이었어요. 사실 그 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요즘 사기꾼들이 하도 많으니까 사실을 확인해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만큼 이 끔찍한 현실이 아니길 바랬고 간절하게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 여자가 무슨 다른 마음을 품고 해코지를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일을 저 혼자 감당하고 있기엔 마음이 너무 무겁고 벅찼습니다. 남편은 어딜 놀러 갔는지 밤이 늦도록 오지 않았고 저는 불이 다 꺼진 거실에서 혼자 눈물만 훔치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때 무슨 타이밍인지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딸, 내가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했니? 너 아직 자는 거 아니지? 그래, 저녁밥은 먹었고? 아까 날이 많이 흐리던데 몸은 좀 괜찮어? 너 며칠 전부터 감기균 있었잖니? 아버진 평소처럼 다정하게 저의 안부를 살피셨습니다. 저는 끝까지 참으려 했는데 아버지 목소리 들으니까 더는 슬픈 마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결국 전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빠, 이를 어쩌면 좋아요? 사실 아까 남편의 오랜 연인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남편이 사실은 양다리였고 제 돈을 보고 결혼한 거래요. 그 여자 지금 임신까지 한 상태래요. 제가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쏟아지는 눈물에 계속 횡설수설하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빠, 저 그 사람 믿고 싶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 여자가 이상한 사기꾼이라고 믿고 싶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진 제 말을 끝까지 다 들으시곤 한숨을 크게 쉬시더니 매우 성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조서방이 네 배경을 보고, 그러니까 내 재산을 보고 너랑 계획적으로 결혼했다 이거지? 이거 정말 놀라서 기절할 일이구나. 어쩐지 그 녀석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부가 심하다 했어. 그래도 이 일의 당사자인 네가 조서방을 끝까지 믿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나한테 기가 막힌 생각이 있어. 너 애비 말 믿고 조서방을 한번 테스트해보겠냐? 네, 뭐든지요. 그 사람 진심을 알 수 있다면 뭐든지 할게요. 그러면 조서방에게 장인어른 회사가 힘들어져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말해봐라. 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 압류도 들어오고 너희 집까지 넘겨줘야 할 것 같다고 말이야. 우리 딸의 믿음처럼 조서방이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면 네 말에 끄떡하지 않을 거고 그 여자 말처럼 돈을 보고 접근한 놈이라면 뭔가 반응이 있겠지. 만약 그 여자 말처럼 그 녀석이 목적이 있어서 접근한 거라면 그땐 미련 없이 그놈을 놔줘야 한다. 알겠지? 그래야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버진 끝까지 남편에 대한 마지막 끈을 놓지 않는 절 속상해하시며 마지막 묘수를 일러주셨습니다. 저는 제발 남편이 제 바람처럼 반응해 주길 바라며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룰루랄라 신나게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당신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지금이 시간이 몇인 줄이나 알아? 내일 출근돼야 하는 사람이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어? 당신 여태 안 자고 나 기다렸어? 아니, 왜 당신도 알지? 내 후배 중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 많은 녀석 있다고 했잖아. 그 녀석이 좋은 매물 있다고 같이 임장을 다녀오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반차 내고 갔다 왔지 뭐. 근데 당신 무슨 일 있어? 이 밤중에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여보?
우리 여유 좀 가지고 살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빡빡하게 굴면 없이 사는 사람들 숨도 못 쉬고 살아야 한다고. 그지 않아? 아이, 좀 웃어.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가 뭔데? 그리고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부동산 투자를 해? 아이, 난 돈이 없어도 장인어른이 계시잖아. 부자 아버님 계시는데 나도 이제 수준에 맞게 움직여야지. 남편이 이제 숨기지도 않고 제 앞에서 그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의 말이 거짓이 아니란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증거를 잡아야겠다 싶어서 굳게 마음을 먹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여보, 우리 큰일 났어. 우리 쫄딱 망했다고. 아버지가 전부터 사업을 무리하게 키우시더니 기어이 사고를 치셨나 봐. 사실 얼마 전부터 나한테 대출로 1억만 받아달라고 하셨거든. 무슨 일 있으신지 계속 물어도 대답도 안 해주시다가 아까 연락해보니까 글쎄 아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도 빼줘야 할 것 같아. 우리 앞으로 어떻게? 남편은 울먹거리는 저의 연기를 보고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져선 말까지 더듬거리며 재차 되묻더라고요.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지? 장인어른이 왜? 그 정도로 흔들릴 회사 아니었잖아. 장인어른이 가진 건물이 몇 채인데. 사실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어. 우리 아빠 재산 거의 다 대출이야. 건물도 대출을 어마무시하게 받아서 산 거고 한 달에 대출이자만 해도 얼마인 줄 모르겠어. 미안해 여보. 그래도 우리 힘을 합쳐서 아버지가 다시 일어나실 수 있게 돕자고. 아버지 부탁대로 대출 좀 해드리면 어때? 전 그러면서 살며시 남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손을 잠시 보고 있더니 이내 냉정하게 손을 뿌리쳤어요. 뭐라고? 다 대출이라고? 지금 장난해? 그럼 진작 말을 했어야지. 아우씨,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냐? 내가 지금까지 처가에 어떻게 했는데. 집 지키는 똥개받았다 납작 엎드려서 키웠더니만 이제 와서 뭐? 경매? 대출? 와, 너희 식구들 다 처음부터 작전이었던 거야? 나 하나 바보 만들어서 등쳐먹으려고? 남편은 생각할수록 분한지 아예 발까지 쿵쿵 구르면서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역시 그 여자의 말과 아버지 함정이 다 맞았던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치가 떨렸어요.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어. 당신 나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참고 아버지 도와드리자. 그동안 아버지도 당신한테 잘했잖아. 웃기고 있네. 그거 다 내 명의로 대출받으려고 그러신 거지? 됐다 됐어. 마누라 잘 얻어서 팔자 좀 피나 했더니만 망했네. 완전히 망했어. 남편은 저와 친정을 한껏 조롱하더니 속이 타는지 냉장고에서 맥주캔을 꺼내다가 단박에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잡은 줄이 썩은 동아줄이었어. 다 썩은 동아줄이었다고. 내가 당신과 결혼하려고 뭘 버리고 왔는지 알기나 해? 난 이 결혼에 내 인생을 걸었어. 근데 그걸 당신 아버지가 짓밟아버린 거야. 알아? 저는 남편의 말 하나하나를 반박해주고 싶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 꾹 참았죠.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남편에게 복수하려면 마지막 순간까지 냉정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으니 혼자 벽을 치고 고함까지 지르며 화를 내더니 이내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역시나 그 여자의 말이 맞았던 거죠. 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날이 밝자마자 남편의 애인이었던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경선이에요. 사실 믿고 싶지 않았는데 김부영 씨 당신 말이 맞았네요. 우리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제 말을 믿으시는 건가요? 좋아요. 그러면 1시쯤 카페에서 보죠. 주소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전 최대한 담담하게 전화를 끊고
나갈 채비를 시작했어요. 이젠 끝을 보겠다는 각오로 머리를 단정히 묶고 최대한 단정한 옷차림을 했어요. 도저히 잠도 안 오고 뭘 먹을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길 한 3시간쯤 흘렀을까요? 갑자기 현관에서 큰 소리가 나더니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 이 아침부터 어딜 나가려고 꽃단장 중이야? 또 누구를 속여 먹으려고? 당신 대출 받을 생각 말고 그 귀금속이나 좀 팔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내가 영 바보는 아니더라고. 우리 혼인신고 안 했잖아. 그게 진짜 신의 한 수였지. 어쩐지 예감이 이상하더라고. 당신이 결혼하자마자 혼인신고 하자고 하고 애도 빨리 낳자고 성화할 때 알아봤어야 돼. 내가 당신 식구들한테 속아서 도장이라도 바로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정말 다행이지? 갈라설 때 재산분할 안 해도 되고 법적으로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당신도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신 줄 알지? 그래서 난 내 가난한 팔자를 바꿔줄 부자안을 만나고 싶었다고. 솔직히 당신이 돈 빼고 볼 게 뭐가 있어? 얼굴이 예쁘기래, 몸매가 좋기래. 저는 막말을 쏟아내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술에 취해 새빨개진 얼굴로 제게 상처를 주는 남편 뒤로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의 결혼 사진이 보였어요. 저렇게 좋았던 시절이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제 앞에서 날뛰고 있는 사람은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디선가 아픈 제 마음을 대신해줄 벼락 같은 고함이 들려왔어요. 야, 이놈아! 지금 내 딸한테 무슨 막말을 하는 거야? 네가 사람이냐? 사람이냐고! 남편은 둘만 있는 집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자 몹시 당황해서 비틀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뭐야? 이거 장인어른 목소리 아니야? 설마 집에 오셨어? 어디 계신 거야? 당장 나오시라고 해. 나도 할 말 있으니까. 여기 있다, 이놈아. 아까부터 이놈이 뭐라고 짓거리는지 내가 다 듣고 있었어. 그건 바로 제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사실 남편이 오기 전부터 아버지와 제가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울며 불며 아버지 말씀이 맞았다고 하자 아버지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여러 방법을 제게 알려주고 계셨고요. 그러던 그때 남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자 아버진 숨을 죽이시더니 전화를 끊지 말라고 하셨어요. 경선아, 전화 끊지 마라. 이 애비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다 듣고 있겠다. 마음 아프더라도 의연하게 행동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침착해야 돼. 역시 이번에도 아버지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전화를 끊지 않으신 덕분에 남편의 속마음을 직접 들으실 수 있었으니까요. 이 호랑말코 같은 놈아. 내가 자네를 얼마나 좋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비수를 꽂아? 네 속내를 다 들으니 이제야 진짜 모습을 알겠다. 그래도 끝까지 믿어보려 했던 우리가 우습게 됐어. 이때까지 그렇게 아부를 떨고 입에 발린 말을 하더니 이용 가치가 없는 것 같으니까 내 딸을 감히 버리려고 해? 장인어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장인어른이 이때까지 제게 보여주신 것들 다 거짓이었다면서요? 제 명의로 대출받게 하려고 수작 부리신 거잖아요. 자넨 사람이 어찌 그렇게 아두네. 이때까지 살면서 내가 한 거짓말은 딱 하나밖에 없네. 내 사업이 망했다는 바로 그 말일세. 그게 단 하나의 거짓말이네. 처가가 망했다고 하면 네 놈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함정을 좀 팠는데 이렇게 걸려들지 몰랐지. 뭐라고요? 장인어른, 여보,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함정이라고요? 절 떠보신 거라고요? 그럼 장인어른 회사도 건물도 이 집도 다 그대로인 거예요? 남편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 뭔가 다시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제가 다시 받아줄 것 같았나 봐요. 하지만 저도 아버지도 이미 남편의 실체를 알아버렸기에 이제는 절 배신한 남편을 응징해줄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난 너 같은 놈과 더는 말도 섞기 싫어. 오늘부로 넌 내 사이도 아니고 사랑하는 내 딸의 남편 자격은 더더욱 없어. 당장 짐 챙겨서 그 집에서 꺼져주게. 이게 내가 못난 자네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니까. 앞으로는 우리 가족 앞에 얼씬도 하지 말게나. 아버진 그렇게 단칼에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남편은 이미 끊어진 전화를 붙들고 연신 장인어른 장인어른 하며 추잡하게 매달렸어요. 그러다가 이젠 제 다리를 붙들고 애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지금까지 나 가지고 논 거야? 나 가지고 실험하니까 재밌었어? 우리 서로 못 믿은 거니까 둘 다 잘못한 거 인정하고 제발 다시 시작하자. 내가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내가 잘못했어. 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당신이 장인어른께 말 좀 잘 전해주면 안 될까? 넌 끝까지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한 줄 아직도 모르겠어? 그럼 이거나 봐. 내 앞으로 뭐가 배달됐는지 보라고. 전 결국에 제가 받은 남편의 연애 사진, 임신 테스트기까지 몽땅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깜짝 놀라며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당신 김보영이란 여자랑 5년씩이나 만났다며? 그것도 모자라 결혼을 약속하며 아이까지 가졌다며? 그런데 나한테 양다리를 걸치고 우리 집 재산까지 노려? 네 아이를 품은 여잔 이제 만삭이라 배가 산만큼 불러서 너만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사람이니? 인두껍을 쓰고 사람이 할 짓이야? 그 여자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으면 나한테 이렇게 소포를 다 보냈겠니?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사실 그 애가 내 애인 줄 어떻게 알아? 나 당신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제발 그건 오해하지 말아줘. 나 진심으로 장인어른 장모님께 인정받는 사이가 되고 싶었어. 평생 가난하고 구질구질하던 우리 집에서 벗어나 나도 장인어른처럼 멋진 인생을 살고 싶었다고. 그게 죄야? 그게 잘못이냐고. 그리고 당신이랑 결혼하기로 결심하면서 그 여자하고도 다 끝난 사이야. 그 여자가 우리한테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 내 말 못 믿겠어? 너 같으면 믿겠니? 네 말처럼 난 얼굴도 별로고 몸매도 별로고 가진 건 돈밖에 없어서 내 돈을 노리는 인간이랑은 단 1초도 같이 못 있겠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장 꺼지라고. 저는 치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짐가방에 대충 남편 옷까지 몇 개를 쑤셔놓고 그 즉시 집에서 내쫓아버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를 모르고 문 앞에서 버티더군요. 결국엔 상식적인 말로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 남편을 달래는 척하며 일단 말을 들어주는 척 했습니다. 제가 힘으로 남편을 내보낼 수도 없었으니까요. 알겠어. 알겠으니까 일단 나한테 시간을 좀 줘.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러니까 하루만 떨어져 있자. 당신도 시댁에 가 있어. 내가 내일 다시 연락할 테니까. 여보, 진짜 고마워. 나 내일 다시 올게. 오늘 하루 동안 마음 좀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그동안 당신하고 처가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말이야. 그럼 나 갈게. 나 내일 다시 올게. 여보야, 내 마음 알지? I love you. 남편은 그러더니 세상 불쌍한 얼굴로 짐가방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 인간은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제게 하트를 해보이며 아주 구역질나게 굴었어요. 저는 진절머리를 치며 곧장 그 여자를 만나러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진 제게 이런 행동까지 할 여자면 틀림없이 강하고 억센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너무 작고 여린 여자였습니다. 아주 마른 몸에 배만 볼록 나와서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김보영입니다. 이 자리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일까지 벌이게 됐네요. 아니에요. 덕분에 남편의 실체를 알게 돼서 오히려 다행입니다. 혹시 저에게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때 전
이미 어느 정도 마음 정리가 끝난 상태였고 여자는 제 표정을 보더니 잠시 머뭇거리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을 털어놓았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요. 저 그 사람한테 버림받고 혼자 너무 힘들게 버티고 있어요. 임신한 이후로 몸이 좋지 않아 다니던 회사도 관뒀고 저희 부모님도 사정이 좋지 않아서 매일 저만 보면 눈물만 흘리고 계세요. 제가 한 가정을 파탄냈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저한텐 우리 아이한텐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려요. 그 사람을 저희 곁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김보영 씨 지금 그 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잖아요. 그래도 계속 곁에 있길 바라는 거예요? 제 말에 여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같은 여자로서 너무 속상했지만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죠. 나야. 나 생각이 좀 정리됐어. 지금 카페 주소 하나 보내줄 테니까 바로 여기로 와. 남편은 헤헤 웃기까지 하며 바로 이곳으로 달려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30분도 되지 않아 카페에 도착했고요. 그때까지 저만 보고 다가오던 남편은 그 여자가 뒤를 돌며 얼굴을 보이자 제자리에 우뚝 서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네가 왜 내 부인이랑 있냐고? 내가 왜 여기 있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아이가 여기 내 뱃속에 있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래? 너 나 책임진다며? 우리 아이 아빠 없는 애로 키우지 않겠다고 했잖아. 진짜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굴래? 난 내 아내한테만 충성할 거야. 난 너 같은 여자 잊은 지 오래니까 괜히 사람 앞길 막지 말고 제발 서로의 길을 가자 좀. 저는 더는 두 사람의 말싸움을 들어주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있던 물컵을 들어 남편에게 그대로 부어버렸죠. 충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구 마음대로 나한테 충성하니? 넌 네 아이나 챙겨. 난 너 같은 거 두 번 다시 거둘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네가 저지른 행동은 고스란히 네가 책임져야 할 거야. 앞으로 법원에서 서류 날아오면 잘 받아두고. 알았어? 저는 컵에 남아있던 약간의 물도 남편 머리에 탈탈 털어주곤 곧장 그 카페를 나와버렸습니다. 냉정하게 돌아서는 제 뒤로 남편의 비굴한 목소리와 여자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저는 지긋지긋한 저 남자의 목소리를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고 볼륨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려고 보니 뭐 정리할 것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이였고 이 집도 제 명의여서 남편 집만 빼버리면 정리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때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관계는 사실상 한순간에 끝나버릴 빈 껍데기였던 거죠. 나쁜 인간아. 넌 지금도 당첨복권 잃어버린 사람처럼 아쉬워하고 있겠지? 너한테 난 사람이 아니고 그저 돈이었을 뿐이니까. 정말 끝까지 울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 배신당한 제 마음이 너무 불쌍해서 남편의 짐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옷가지와 약간의 짐을 싸다가 현관문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한참 뒤 남편은 집으로 찾아와 몇 시간이고 문을 두드리다가 아예 친정으로 달려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대요.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먹고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아들같이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앞으로 더 납작 엎드려서 두 분 모실게요. 마지막으로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건 오케이. 여기 와서 이러고 싶나? 여기 당장 경찰 불러요. 이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이니까 당장 경찰 불러서 쫓아내요. 아버진 그런 남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로 경찰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접근금지 신청과 함께 결혼 사기죄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소장이 접수된 걸 알았는지 매일 밤낮으로 전화를 걸어대며 돈이 없다. 차라리 자길 감옥에 넣어라 하며 울부짖고 매달렸죠. 정말 지긋지긋한 인간 아닌가요? 저는 그 인간에게 돈을 받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 관계를 빨리 끝내고 싶어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빨리 그 인간 잊고 새 출발하고 싶어요. 어차피 털어봤자 10원짜리 한 장 나올 인간도 아니니까 접근금지만 두고 소송은 취하는 게 좋겠어요. 계속 엮이고 싶지 않거든요. 아버진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고 전 정말로 그 인간과 관계에 종지부를 찍게 됐어요. 그로부터 한동안은 모든 전화와 연락 일체를 받지 않아 몰랐는데 어느 날 남편과 절 소개해줬던 직장 동료가 와서 말해주더라고요. 경선 씨, 정말 미안해. 내가 괜히 그런 인간을 소개해줘서 다 내 잘못이야. 나 이제 그 인간이랑 상종도 안 해. 들어보니까 그 5년 사귀었다는 여자한테 다시 돌아가긴 했는데 매일 그 여자한테 돈 타령하고 경선 씨랑 비교를 해대서 결국 그 둘도 끝났다고 하더라고. 하긴 한 번 금강관계를 무슨 수로 붙이겠어. 남편 소식을 들어보니 결국 그 여자와도 아예 틀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런 인간을 아버지랍시고 함께 살다간 아이에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이 갔을 겁니다. 한 번 배신한 인간이 언제 또 배신할지 모르는 일이고요. 그로부터 또 한참이 흘러 그 여자가 출산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전 큰 마음을 먹고 여자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경선이에요.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여잔 제 연락에 당황해하면서도 이내 곧 나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아이를 안고 나온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연락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를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보시다시피 전 결국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부모님께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제 아이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어서요. 여잔 전보다 더 수척해졌지만 표정만 한결 밝아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여자 앞에 몇 가지 선물을 내밀었어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아기 기저귀하고 옷 몇 벌 샀어요. 보영 씨가 저 한 사람 인생을 살려준 거에 비하면 작지만 그래도 받아주세요. 아, 아니에요. 제가 그때 무슨 짓을 했는데요. 그래도 선물은 잘 받겠습니다.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전 쑥스러워하면서도 기저귀를 챙기는 여자를 보며 엄마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달았어요. 비록 처음엔 악연으로 만나게 된 사이지만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여자와 아이에게 약간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 여자이자 엄마인 그 사람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보내는 응원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둘 다 피해자이니까요. 그 여잔 제가 작은 선물을 보낼 때마다 감사하다고 귀엽게 웃는 아이 사진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지금 저 40이 넘어서 여전히 제 일에만 매달리며 혼자만의 삶을 살고 있어요. 누군간 돌싱이다 노처녀다 하고 놀리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의 제 삶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여전히 현직에서 일하시며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주고 계시고요. 저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상처투성이었던 지난날을 큰 교훈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날은 분명 큰 상처였지만 그 상처는 이제 제 인생을 지탱하는 뿌리 같은 존재가 되었고 저를 성장시킨 가장 값진 교훈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혹시 제 사연을 듣고 제가 바보 같아 보였더라도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